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과연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네 번째 만남이 성사될 것이냐.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면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발만 하지 마. 대신 우리가 제재 몇 개 풀어줄게. 그럼 사실 김정은의 손을 갖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돼요. 북한과 달리 우리는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순도 높은 우라늄 자체 생산이 안 돼요. 가능성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뭐든 다 하자. 트럼프의 네 번째 만남이 성사될 것이냐. 이게 또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우리 모두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저기에서 결정을 하는 사상 기본으로 회의한다고 But no, I got along with hi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it.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와는 지금 서로가 체급이 다릅니다. 김정은은 벌써 이미 뭐 핵은 나 이 정도 있다. 미사일을 이 정도까지 날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둘 다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 년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지금 하나하나 속속들이 현실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뢰를 든다면 뭐 화산 31 전술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둔 최근에 지금 화성 19형 ICBM도 발사 실험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9월에 북한이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면 이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목표는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고 있는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북한을 대하는 전략적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아니에요. 내가 임기하는 동안 너네 핵실험 하지 마. 추가적인 핵 만들지 마. 있는 그대로 freeze, 멈춰. 그리고 ICBM 문제만 갖고 우리랑 한번 얘기해 볼래? 내가 제재 몇 개 풀어줄 수 있는데. 나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죠. 아니 그럼 트럼프가 인정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또 간단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은 이제 북한의 입장은 주 유엔 대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핵보유국 이미 선언했다. 근데 트럼프 캠프에서는 다른 얘기를 흘렸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거 사실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에서 그건 핵동결이다. 이런 말을 좀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오케이. 너 핵보유국 인정해줄게. 그다음 더 이상 개발만 하지 마. 대신 우리가 제재 몇 개 풀어줄게. 그럼 사실 김정은의 손을 갖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던질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이것이 해가지고 김정은 내가 손에 놓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공화당 주류 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민주공화당을 떠나가지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핵 보유국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그리고 쟤네들은 벌써 15,000km까지 가지 가는 ICBM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다고 걔들이 또 그거 안 하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이게 미국 본토에서는 하루 종일 이제 CNN이 어디가 네. 공격을 했다, 미사일을 썼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관심 없지 않아요? 북한의 핵에? 아니요, 관심이 있어요? 있죠. 15,000km짜리라면 관심을 갖죠. 그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감정들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미국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플랜 B라고 해요, 일명. 그러니까 북한을 비공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주면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이다라는 시각에서 이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과 외교적 관계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외교가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려는 듯한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을 향해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핵 무장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돼요. 능력적으로 돼요. 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만 견딜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안 걷는 건데 이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시인하고 군축으로 가고 동결로 가면 그때는 한국도 한국의 자유권 차원을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적어도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는 지경은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은 일단 협상 테이블에다 올릴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올려놓고 유리한 고지에서 이제 미국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의심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실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다음 수순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카드 하나 짚고 싶으니까. 7차 핵실험은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핵탄두의 이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핵탄두가 크면 클수록 못 써요, 이게요. 국제적 제재도 더 강해지고 이건 약간 뭐라고 할까 협박용어로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쓰는 건데 소형화된 그 전술 핵무기는 이론적으로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돼요. 근데 이거를 7차 핵실험을 과연 북한이 이거를 강행을 할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마지막 꽃놀이패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북한의 핵 생산량과 이 7차 핵실험의 관계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북한이 연간 생산해내는 핵 물질량이 핵탄두 최소 12개에서 최대 18개 정도.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물질량이. 그래서 여태까지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027년까지 누적량이 200발로 봅니다. 핵무기가 200발이요? 예, 그러니까 아직 탄두로 만들지 않고 물질을 그렇게 갖고 있는 가능한 게?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는 한 대략 50발 정도는 이미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한 150개 정도 남잖아요. 그럼 그 남은 거를 전부 다 7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나면 화산 30일 전술핵 사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술핵이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면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정말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실험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핵탄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임기 핵폭발 일으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예전에 무슨 뭐 팬맨, 뭐 리틀보이 이런 거 보면은 엄청 크죠. 막 직격 엄청 크잖아요. 도실 반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큰데 그 안에 이제 코어, 그 안에 핵물질 하나 딱 집어넣고 얘를 어떻게 폭발 일으키냐면 폭탄을 터뜨려서 일으키는 거예요. 덩치가 크면 클수록 폭탄량이 크니까 잘 쪼개지겠죠.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되게 작은 폭탄을 갖고 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더 쉬울 줄 알았어요. 어려워요. 작으면 작아질수록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어려워지는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북한이 살짝 이거에 관해서 자신감이 없지 않나. 근데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죠.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대로 예상을 해봤어요. 예상을 해봤더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2047년이 되면은 핵탄두 500개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누적하게 됩니다. 500개? 네. 평균 치료생.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트럼프가 뭐 하긴 해야겠다.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김진 기자님께 욕 얻어먹는다는 걸 각오하고 말씀드려요. 좋아요. 통결이 뭐가 나빠요, 그럼? 늘어날 거면? 500개 되는 것보다는 150개에서 멈추면은 성공 아니에요? 동결이 비핵화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탄두가 500개가 되더라도 ICBM이 과연 미국을 제대로 재진입 기술이 완성돼서 타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ICBM 부분만 북한한테 결정적인 양보를 받는다면 북한 핵 문제 트럼프 기준으로는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 보고 동결도 괜찮지 않냐고 그걸 들이밀었을 때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런 시나리오를 미국이 제시를 한다면 500개보다는 150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게 한국도 낫지 않아?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있죠.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 핵 여기 갖다 놔라. 아니면 우리가 미국 핵 여기 갖다 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핵군축으로 가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할 때 여기 있는 거 빼가면서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독자 핵무장의 카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달리 우리는 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순도 높은 우라늄 자체 생산이 안 돼요.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뭐 경제, 제재 이걸 떠나서 만들 재료가 없는데 핵무장 우리가 그럼 독자 핵무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미국이 얼마나 겁을 먹고 그럼 우리가 한국을 달래야 될까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카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카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카드가 없는데 있다고 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거는 그게 과연 현명한 협상 대비냐. 바로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보면은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6개월 만에 뭐 핵 뭐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한 6개월 만에 보유하는 핵탄두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나온 리틀보이하고 팬맨. 아무튼. 엄청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탄두에 못 실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탄두에 싣고 소형화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북한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익스플로시브 렌즈를 되게 작게 만들어서 탄두에 집어넣을 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험을 수백 회, 수천 회 해봐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기술 능력을 과소평가는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들어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해놨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축적된 기술이 얼마나 높은다고 사람들은 또 근데 이거는 2, 3년 이상 걸릴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그 실험을 하는데 2, 3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핵 개발할 거면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익스플로시브 렌즈를 핵이 없이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1년 안에 핵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외교안보가 쪽 전문가들이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가 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갈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약간 일종의 어떤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거죠. 봉 교수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핵 개발에 핵무장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한때 핵무장을 꿈꿨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돼요. 아니 김진 기자 말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갖춰놓고 블러핑을 하는 거예요. 블러핑이에요. 블러핑. 핵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핵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무조건 핵 개발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 핵 잠재력. 그래서 우리가 Q 하면은 핵을 이렇게 무기를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돼.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를 국가 사회적으로 전부 다 끌어모아서 이걸 하나의 동력으로 만들고 이거를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만들어야 된다. 동력이 되면 좋겠는데 분열의 근거가 될까 봐 오히려 핵분열보다 무서운 건 이제 중국은 사드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인데 과연 저는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 논리적인 도피처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논리적 도피처로서 나오는 거지. 그 자체가 실현 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까지 과연 갈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핵 동결도 쉽지 않은 게 베리파이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베리파이를 해?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권 어떻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트럼프 4년 지난 다음에 또 민주당 정권 돌아오면 어떻게? 라고 하니까 서로 상호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트럼프도 딱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블러핑이거든요.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제 야구 보러 가고 뭐 이러는 게 다른 나라 국가 정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네 후배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갖고 노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도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거고 공화당 내에서도 왜냐면 북한의 핵 보유를 갖다 인정한다라는 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북한도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재선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헌법상으로 대통령 선거엔 2번까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번째 이겼으니까 4년이 끝이에요. 그렇죠. 북한도 알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를 인정하더라도 그게 4년짜리가 될 것이고 서로 안 믿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트럼프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4년짜리 어음이에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두 분 말씀이 진짜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특히 이 두 분이 우리가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지겠다고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일본이 가지면 또 누가 대만이 가지겠다고 나오겠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위아더 월드 다 같이 위험해지자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박 기자가 굉장히 정확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위험성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북아의 질서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자, 미국 너네가 동의 안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핵 개발하는지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핵 보유할 수 있어. 그러면 일본은 핵 개발 안 할까? 핵 개발하겠지.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대만은 어떨까? 핵무장하겠지. 그럼 동북아가 지금처럼 평화로울까?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 이상한 놈 취급을 하지 마시고 그 미국의 공포를 레버리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블러핑이든 하나의 외교 전략이든 언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시선 걷어대는. 유현우 대사님은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핵이 계속 고도화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두절 봤는데 NPT 있지 않습니까? NPT 그 조약 10조에 우리가 안보 리스크를 크게 받았을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에다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 우선 첫째로 동맹에 대한 신뢰관계를 깨뜨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NPT 체제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제사회가 이제 제재를 가한다. 네 번째로 북한에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분이 사라진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가서지 못한 데라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실상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최소한 국민적 논의로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은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자.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핵실험 한 번 안 하고 핵을 보유하는 그런 모양새로 NCND로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얘기 같지만 가능한가? 그러니까 블러핑이라는 건 상대가 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블러핑인데 사실은 우리는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블러핑도 하기 힘들고 비핵화를 목표를 갖다 포기하지 못하게끔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나 그거는 포기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논리적으로 왜 가능한 일이 아니라서. 한국에다가 핵무기라도 갖다 주세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잖아요. 나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일단은 과연 그 트럼프 캠프에서는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이 뭐 바이든 너 해결 못했지 나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거든 어떻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지. 정말 진지하게 들어가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쪽에서도 사실은 모험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주요한 군사 시설과 이 저거들이 중국의 타겟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미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한 한국과 미국은 그냥 한 편이에요. 중국 한 입장에서는. 몸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 안 보고 있는데 그런 현실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 타격의 대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군사적으로 그냥 여기 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면 저쪽에서 핵 타격의 대상으로 일단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핵 공격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일단 핵으로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가만히 있으니까 일본을 하고 뭐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NPT 탈퇴 그 길이 지금 북한이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고난에 행군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제 규모,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강한 독일보다 더 많아요. 이런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를 해서 여기다 뭐 좀 들여 오든지 뭐 어떻게든 지금 현재 북한의 핵은 계속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공리공단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이미 전부터 다 알고 있는 현상이란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어찌됐건 이건 이제 사회적 공론화는 돼야 되잖아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뭐 5년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건 사실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그 해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논의들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또 대안도 찾아봐야 된다라는. 자, 이 핵무장 물론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떤 논의의 소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보다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해 올 보다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당장 닥칠 계산서가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부릅니다. 트럼프 2기에는 더 할 것이다. 방위비에 관련된 문제 어마어마하게 더 낼 것이다. 이건 뭐 이미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 캠페인 때도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한국은 부자 나라다. 잘 살아. 우리가 왜 그들을 지켜줘야 하느냐. Korea is money machine. 막 이랬거든요. 들어보시죠. 맞아요.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So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and they will agree to pay a lot more than that.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와, 50억.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머니 머신. 머니 머신. 그 이슈를 만들 줄 알아. 트럼프 일기 때 아까 나왔는데 50억 불 내라 그랬잖아요. 4년 새에 2배가 딱 되는 2배가 됐어요. 100억 불. 100억 불. 그렇죠. 임기 말 때는 200억 불 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트럼프 일기 때는 방위 협상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없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무리한
그 요구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4년 동안의 임기를 끌고 갈 것이냐. 이건 오히려 4년이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무리하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가 4년짜리 대통령인데 서둘러서 얼마 전에 2020년부터 30년까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잖아요. 했잖아요. 트럼프가 약해지면은 의회에서 이대로 가자라는 이제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트럼프가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2년 후에 중간 선거에도 트럼프이즘이 계속 득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성취하려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이제 협상 스타일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윈윈이에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제가 읽어봤는데 오래전에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 게 경영학과에서는 협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윈윈이 제일 좋은 협상술이다 얘기하는데 난 이거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윈윈이면은 아직도 내가 더 받을 게 있는데 놔줬다는 뜻 아니냐. 100% 내가 다 이길 때까지는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보실하고 정부에서 주한미군 중요하고 우리 윈윈 합시다 하면은 한국 언론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윈윈으로 끝났다고 기사가 나오면 트럼프는 윈윈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데 뭐 한 거야? 라고 나올 테니까 윈윈보다는 다 이겼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You win. 다 이겼다 그러고 사실은 실제 방위비 협상에 참가했었던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최근에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준 적이 없어. 라는 거예요. 1조 얼마거든요. 우리가 냈던 게 증액해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를 내라라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저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최소 트럼프 50억. 1기 때도 저렇게 요구했던 적은 없었죠.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계속 지원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하면서 사실은 그 세계 최고의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주거 그렇죠. 환경을 우리가 다 만들어줬는데 한국 땅값 얼마인지 아느냐. 나는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럼프 1기 내각의 반응은 말도 안 되다 그러면 주한미군 뺀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또 협상하시죠. 트럼프가 겉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 뒤에는 바이든이 그렇지. 더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다라고 바이든을 비판하는 대내용이지 전통적인 우방국에게 100억 달러를 받아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싹 다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트럼프랑 방위비랑 관련해서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우군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를 캡틴 아메리카로 만들어준 완전 1등 공신이잖아요.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자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썼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여기에 보답을 하죠.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는 돈, 방위비. 또 일론 머스크가 휘두르는 네. 칼에 당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하는데 왜 한국은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것이 우리 방위비 분담 협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머니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2,500억 원을 썼지만 2,500억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 자산이 32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억을 썼는데 자기 자산의 0.3%를 씁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확 올라서 몇 배 더 벌었어. 아니 근데 웬만큼 돼야 좀 받아들이는데 10배는 조금 너무 많은 금액인 것 많지. 같아요. 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는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되지만 행정 협정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비준만으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혹시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마주 앉아야 되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 12,000명이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 비용을 대부분 다 쿠웨이트 정부가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급까지 미군의 월급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쿠웨이트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천문학적 액수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라는 강원도 크기만짝 그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한 500~600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1990년에 그 이라크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들은 안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그래도 미군이 자기네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쿠웨이트 주둔 미군 비용을 거의 대부분 자기네가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도 자기 할 몫을 한단 말입니다. 예, 전적으로 미군에게 다 부탁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00억을 달라? 이거는 조금. 이게 매드맨 스트라테지라고 해서 미친놈 전략이에요, 이게요. 조폭들이 쓰는 거거든요.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야. 보호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야, 김사장! 1억 내놓으라고! 1억! 많이 해봤어. 매수가 여기가 나. 1억 내요. 아, 제가 1억이 어딨어요? 1억 안 내놓으면 다 엎어버려. 저 1억이 없는데요? 얼마 있어요? 한 200만 원. 200만 원 안 내놔. 일단 좀. 이거예요, 지금요. 보이는 자리에서는 정말 강하게 후려치고 미친놈처럼 뒷자리에 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야야야 그럼 100억은 너무 심야니까 이 정도 내고 퉁치자.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 기술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미군 철수할 때 그럼 철수하라고. 그럼 걔네들 미군 감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걔네들 가야 돼요. 그래, 어딜 가? 더 들고 그 장비 그대로고 그 사람 봉급도 그대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게 블러핑이거든요. 좀 전에 했던 10조 뭐 이게 산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용 정치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가지고 네가 이겼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시간만 끌면 됩니다. 4년 금방 가요. 맞아요. 계속 가는 거 끌고 왜냐하면 1년이라도 늦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끝까지 끌고 나가거든. 그다음 너무 턱없이 요구하면 아 우리는 비싸가지고 그렇게 미군을 쓸 수 있는 나라는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살기에 너무 비싼 군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한미동맹은 영원할 겁니다. 그렇지. 뭐 이러면 못 나간다고요. 협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차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거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 한 거를 뭐 트럼프가 소리친다고 해서 돈을 올린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논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걸 한다는 게. 예? 논리가 없다는 얘기고 국가는 논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지키고 기존의 협상은 최대한 지키고 미국이 난리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기존의 방위 분담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칭 확장 억제 분담금. 그래서 뭐 니들 뭐 훈련하고 하는데 비용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해서 하면서 확장 억제인데 비용 들어오지. 야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돈 중에 몇 개는 미래를 핵탄두를 현도하는 데 써. 그리고 그 핵탄두는 한국 거야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게 니들이 보관해 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리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봐라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상황 만들어 얘들 돈 받아냈다. 그리고 얘들이 가져오는 돈으로 우리는 핵탄두 늘어나고 해가지고 해서 안보 상황을 타파해 나갈 수 있다? 엄청나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승리를 안겨주라는 거예요, 정치적 승리. 그리고 우리는 실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0% 블러핑으로만 자꾸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00% 블러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위비 증액이? 네, 방위비 증액이 이게 블러핑을 하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트럼프가 약속을 아예 안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맨하튼에 가면 트럼프 타워 엄청 으리으리하게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10층짜리 조그만 빌딩이었어요. 근데 여기 빌딩에 벽화가 하나 있었는데 조각으로 된 진짜 오래된 문화재 같은 벽화였거든요. 트럼프가 이 벽화를 안 부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요. 약속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실수로 부숴버려요. 실수를 하네, 의도적으로. 최고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아이 조각 잘 보존할게, 박물관에 기증할 거야 얘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 어쨌든 어이쿠 부서졌어요. 일단 욕은 먹었지만 건물은 올라갔잖아요. 지금 트럼프 타워로. 이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라고 트럼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 함정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믿으면 안 된다.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곽 기자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분의 1을 철수시켰어요. 트럼프가. 그때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너네 블러핑이지? 너희도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 에이 블러핑이잖아. 우리 못 줘. 근데 트럼프가 실제 3분의 1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곽 기자 말대로
실제 트럼프가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캠프 험프리스 있잖아요, 평택에. 전 2번 가봤는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중소 도시를 건설해놨어요. 여기는 진짜 심시티 옛날 우리 게임했던 것처럼 대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주한미군 빠지겠다? 나가시라고. 그대로 놔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겠다고. 나가라고. 썬킴 교수님 말이 일가 있는 게 미국 그 백악관 관계자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평택에 오면 너무 놀래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최고다. 나는 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규모의 중소 도시를 건설해놨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한미군 철수가 얼마나 현실 가능한가. 결국엔 트럼프의 입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기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의 진심이라는 몇 가지 에피소드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당시 미국 국방장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트가 쓴 회고록 신성한 맹세를 읽어보면 거기서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는데 어떡하지? 주위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재선에 성공하시고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라 하니까 기억해둬야지. 어디 써놔야지. 두 번째 임기 되면은 이거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 근데 2024년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트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 내가 숙제로 한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긴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전략에 큰 그림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전략적 큰 그림에서 보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준선에서 뺐을 때가 인계철선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속기동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미국이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자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우리 묶어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한다라는 건 전략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 필요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저거 하는 거고 설사 지상군이 빠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군 없이도 우리가 재래식 전략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핵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쪽에 화력이 엄청나게 센 건 맞는데 그 정도 몇 조를 들여가지고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방산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무장하는 게 낫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도 강하게 나가가지고 철수하시려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나가고 4년만 버티면 돼요. 4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안본 우리가 지켜야지. 진 교수님 얘기하는데 되게 걱정돼. 왜냐하면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의존하에 있는 건데 옛날 그 사고방식이 있는 거거든. 이제 우리가 심리적 의존 상태가 있는 거지. 자, 이만갑 시청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정도 걱정을 하고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 또 미국 측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준비할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 정상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상에게 콕 집어서 요구한 게 한국의 조선과 군함 제조 기술 그리고 LNG 선박 기술이 미국에게 절실하다. 트럼프가 콕 찍어서 일본보다 우리 정상과 먼저 통화하면서 이걸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와 미국은 미국을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에게 가장 큰 이점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레버리지고 문제는 뭐냐면 군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미국에. 그러는 가운데 지금 라오닝 항모부터 중국의 그 함대가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대기량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그 조선산업이랑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을 갖다 아마 우리가 건조해 주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갖다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선박 건조량은 우리보다 앞섰거든요. 양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또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큰 레버리지가 될 거예요. 네, 우리 이용하고 그걸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도 벌써 뭡니까? 중국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사실 한국 조선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가성비가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같은 E-3을 만드는데 똑같은 알레이버급급 설계인데 우리 세종대왕함은 배도 더 크고 가격도 3분의 1이야. 그렇죠.
결국 제일 핵심은요. 국익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나 트럼프 진영에서 많이 얘기한 거는 한국과 미국이 국익이 왜 같다라고 자꾸 속이냐. 사실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국익을 억지로 안 맞는 국익을 갖다가 합치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승리도 좀 외양상으로 안겨주고 그리고 실리를 챙기고 네. 이러면서 가는 과정에서 되려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조정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거래를 우리와 제대로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가는 장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라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제 트럼프 이후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고립주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찰이 된 것은 진주만 폭격 이후에 1941년 12월 8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에 선전포고하면서 세상으로 나왔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미국은 대륙 이래는 신경 안 쓴다. I don't care였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안 하려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그렇게 학을 뗀 사람들이 도망 와서 만든 나라예요. 청교도 등등. 그래서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린 신경 안 쓴다 주의였거든요. 고립주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귀시킨 것이 트럼프고 미국은 앞으로도 이 고립주의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존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핵시설의 내부 어느 곳을 찍은 건데 이걸 왜 공개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캐스케이드라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세련돼 있다는 걸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더라도 딱 파악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북한 내부의 핵시설을 이렇게 선명한 장면으로 북한 시설 공개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딱 한 번 우리 저 기억 뇌리 어딘가에 노이즈 잔뜩 낀 북한의 핵시설 비슷한 영상이 아른거리긴 해요.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 내부의 핵 사찰을 갔다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던 적은 있었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하고 히즈볼라가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관심사를 밀려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카드가 필요해서 핵시설을 확 공개해버린 거죠. 그렇지. 상식적으로 핵무기 가진 나라에서 자기 나라 핵시설 공개하는 나라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거고요. 그 바탕에 또 이제 어떤 게 깔려 있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핵시설을 감췄어요. 그렇죠. 있는 것도 없다. 있는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예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비핵화 이거 가지고 협상했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핵군축이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야 이미 선언했고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협상하든지 말든지 하자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사진을 공개해버린 거죠.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어떤 정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면 여기서부터 출발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간단하게 이제 그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가 이제 우라늄도 있고 이제 플루토늄도 있거든요. 우라늄은 말 그대로 이제 우라늄에서 원심 분리를 통해 가지고 짤순이 같이 우라늄을 빼 돌려가지고 우라늄 235라는 걸 이제 분리하는 그런 장치예요. 플루토늄은 이미 처리가 된 폐연료봉에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 복잡해요. 네. 복잡성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이 리틀보이라고 이게 우라늄 폭탄이었거든요. 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이제 팻맨이라고 플루토늄탄이었어요. 달랐어. 네.
들어보셨을 텐데 핵폭탄에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건 지금 원자폭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폭탄의 이 폭발력을 만드는 힘은 자, 우리 원자에는 가운데 이 단단한 씨앗 같은 원자 핵이 있다고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원자 핵에 중성자를 쏴서 이걸 갖다가 쪼개지게 만드는데요. 그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이 우리 원자력과 원자폭탄의 그 힘의 원천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물질이나 아무 원자핵이나 갖다 놓고 막 중성자를 쏜다고 해서 이게 쪼개지지가 않죠. 그렇죠. 이 특별한 물질들만 이렇게 깨지게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분열 물질, 줄여서 우리가 핵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우라늄은 비교적 우리나라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네. 이 우라늄 속에는 사실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이 또 섞여 있습니다. 좀 가벼운 우라늄 235라는 이런 물질이 이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 문제는 이게 우라늄 광석 1kg를 캐면은 0.7%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낸 우라늄 요 광석과 다시 그 0.7%를 모으면 그게 바로 우리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 금속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미국 측에서 받은 위성 사진을 정밀 분석을 해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이 시설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강선이라는 시설. 밝힌 적이 있거든요. 강선이라는 시설. 강선. 자, 이 강선 인근의 위성 사진이에요. 왜요? 확장 전과 확장 후 우라늄 농축 시설을 더 많이 북한이 강선에서 확장하고 있다는 게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됐어요. 강선이라는 시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들어봤어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북미 협상을 했을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비핵화 의지를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너네 비밀 핵시설 더 있지 않느냐. 김정은 얼굴에다 대고 말했던 비밀 핵시설 중에 하나가 강선이었어요. 강선 열어라. 맞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선이라는 지역에 이 핵시설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그 대학 동창생이 핵시설을 건설하고 이 보존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여기에 근무하던 제 친구가 그 강선이라는 곳에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걸 피뜩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미국이 파악한 5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선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예 이번에 공개한 거는 세계적으로 뭐 모르는 비밀 장소가 아니었고 이미 미국에 어떻게 보면 들켰던 장소, 다 알고 있던 장소를 그냥 이번 기회에 얘기한 거죠. 비밀 뭐 원자로를 만들려고 해도 거기서 이제 뭐 냉각을 위한 이런 설비들을 갖다가 가동하다 보면은 우리 뭐 열 추적 이런 위성들에서 다 잡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하실에서 탈수기 돌린다고 해서 그냥 소리만 잘 차단시키면 감쪽 같잖아요. 그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들은 증기 만드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소음 차폐 시설만 잘하면은 그렇게 아무리 고속으로 돌리고 있어도 이게 새나갈 위험도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제 지인분들 중에서 그 사진 보고서 궁금해하시는 게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데 저게 위험하지 않아? 김정은이 저렇게 아무런 이 우주복 같은 거 입지 않고 돌아다녀도 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농축 우라늄은 방사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농축 우라늄 덩어리는 저희가 장갑이 끼고서 만져도 될 정도예요. 네, 장기간 노출만 안 되면은 단기간으로 그 정도 될 수준인데 플루토늄은 방사능이 차원이 다릅니다. 플루토늄은 가까이 갔다가는 금방 피폭돼서 아주 괴롭게 이 생을 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은 그 원자로에서 생산된 다음부터 철저하게 원격 이 로봇 파일 같은 걸로 원격 조종으로 그걸 꺼내고 처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공하는 시설도 훨씬 이 갖춰야 될 설비라든가 크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다는 걸 믿어달라라는 주장이었다면 이번에 공개는 있잖아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마치 무슨
어떤 클럽에 들어가는 이 자격증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데 핵 보유국의 위치를 갖게 되면 바뀌는 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지금 또 김정은 정권의 어떤 이런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좀 정확한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핵 보유국이라는 게 뭐 실현 가능성을 차치해 놓고서라도 그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뭐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입돼 있는 조약이 바로 핵 확산 방지 조약입니다. NPT라고 불리는. 여기서는 핵 보유국을 딱 5대 강국으로 딱 규정해 놨어요. 그게 바로 잘 아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이렇게 5개 국가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랑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5대 강국은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뭐 그런 플루토늄 농축 시설 어마어마한 독성이 있는 걸 그렇게 막 거대한 규모로 운용을 하더라도 IAEA에서 사찰하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엄연한 실체가 있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그만한 수준, 5대 강국의 딱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는 대접은 좀 해줘라. 그러면서 모든 제재 우리에게도 면제부를 달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주민들에게도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체제 유지. 핵이 없는 북한 정권은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뀌면 본인이 죽어요. 그래서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체제 유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을 뭐라고 세뇌시켜 왔냐면 너희가 굶고 죽고 허리띠를 절라매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미국 놈들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핵을 만들어 놓잖아. 그럼 알아서 쌀도 가져오고 기름도 가져오고 우리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와서 내려놓는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완전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때문에 죽었는데 왜 굶겨 죽였는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북한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계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지만 큰 나라라는 이유로 자기네만 핵을 가지고 작은 나라는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동등한 레벨에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어요. 김정은은 그거죠. 자기가 이제 핵을 많이 보유해서 미국과 동등하게 이제는 국제사회 눈치 안 보고 자기는 핵 보유국으로서 그렇게 대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뭐 흥미진진하게만은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이 떨어진다. 이거 우리나라도 무사할 리는 없잖아요. 북한에 대한 이제 미국의 핵무기 타격은 한국에 대한 타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효과를 놓고 보면 의도랑은 무관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만 보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20-30배라고 하면 한 번에 수백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하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폭풍, 그다음에 2차, 3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서울 인구도 상당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발사하게 되면 서울에 근접해서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반도를 사실 초토화시키는 거고 생존한 일부 시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냥 통상적인 생활, 일상을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피해를 생각할 때 뭐 몇 킬로까지면 어떻게 되고 몇 킬로미터까지는 어떻게 되고 또 맞아요. 그거 하는데 헷갈리잖아요. 증발, 융해, 잿더미, 폐허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측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점으로부터 한 5km까지는 증발합니다.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증발해서 수증기하고 탄소만 남아요. 5km에서 10km 반경 내에는 어떻게 되냐면 융해가 되는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용광로 다 타고 나서 검은색 유리만 남죠. 덩어리진 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에서 20km 정도는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km에서 50km 여기는 폐허가 되는데 영화 보면 전쟁터 전쟁 끝나고 난 자리처럼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50km에서 150km까지는 방사능지대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150km 넘어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평양으로부터 여기까지 200km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개성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5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아까 50발 터졌을 때 얘기였어요? 아니면 한 발 터졌을 때 얘기했어요? 아까 그 미니트맨 한 발. 한 발이 이렇다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50발 떨어지면은 더 심해지는 거죠. 더 넓어지고. 이거 한반도 절반 다 피해 보겠는데요? 아니 그 트라이던트 그 무기는 대체 뭐예요? 방금 이제 미니트맨 나오고 트라이던트 나왔는데 트라이던트는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이 앞에를 탄두 껍데기예요. 이게 날아가면서 빠지고 나면 탄두가 이렇게 4개가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평양, 함흥, 청진, 남포. 그렇게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4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설에서는 지금 8발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와. 그러면 4, 8에 32. 32발. 32발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니트맨은 50발 쏜다고 그랬어요. 왜 미니트맨 50발이고 트라이던트는 8발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게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의지, 5인, 5판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미니트맨 50발만 생각해 보자면 미니트맨 50발은 미국이 갖고 있는 미니트맨의 전체의 12%예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12%를 쏴서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없애버리겠어. 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인 방지입니다. 우리 지금 50발만 쐈어. 100발, 1000발이 아니야. 중국, 러시아, 너네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50발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5판 방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12%를 쐈으면 88%가 남아있잖아요. 네. 딴짓 하려고 하지 마. 아직 우리 88% 남아있다. 88%. 이제 그러면 미니트맨 50발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트라이던트는 왜 8발만 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오하이오급에 24발이 실려요. 8발을 쐈다는 것은 아직도 16발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미국이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아까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은이 미국의 이러한 핵 무기 능력을 모를까요? 알겠죠. 알죠.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굉장히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 추진 잠수함. 지난 3월 8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의뢰하셨습니다. 사진 공개했죠. 그 얘기는 미국과 같은 전략 핵 잠수함을 김정은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얼마 전에 북한이 엄청나게 거대한 김분옥 잠수함을 공개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 연료가 디젤 모터였어요. 그 큰 덩치의 잠수함을 원자로를 이용해서 돌리지 못하고 디젤 엔진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핵잠수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군을 파병해준 대가로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기술을 지원받아서 저 안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완전한 의미의 핵 추진 잠수함을 북한이 보유하게 되는 거라 이건 우리나라도 없거든요.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남의 아들들 팔아가지고요. 펜타곤도 지금 날아가서 터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북한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하는 순간 북한은 한 번 더 광 평양 상공에 엄청난 굉음과 섬광이 발생합니다. ICBM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쏜 지 52분 만에 미국이 보복으로 발사한 핵 미사일이 평양 상공에 꽝 하고 터져 버리는 거죠. 이 순간부터는 뭐 김정은 집무실, 평양의 외곽의 고급 주택들, 뭐 핵시설 발전소, 그리고 평양의 기차역 할 것 없이 지상에 있는 것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평양에서 이제 무려 300만 명의 주민들이 녹아서 사라져버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미국도 얻어맞고 미국이 동시에 보복을 해서 응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핵미사일 속에서 김정은은 안전하게 어디론가 대피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24분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작 김정은은. 일단 그 핵전쟁이 시작되면 제가 북한에 살 때도 김 씨 일가가 그 살만한 그런 지하 벙커가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자강도에 있을 때 자강도 쪽에 뚫어놨다라는 그런 루머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강도가 화강암지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군수공장들이 다 이렇게 그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자강도 만포 앞이 바로 중국 지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땅굴을 뚫어서 자기네들은 일단 유사시에 도망간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하 벙커가 많이 있냐면 김부자 동상이 38,000개가 넘는데 그 동상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밑으로 쭉 벌어지면서 이렇게 쑥 땅으로 들어간대요. 마찬가지야. 그 동상까지도 핵 공격으로부터 막겠다라고 뚫어놨을 정도니 그 자기 살겠다고 독재자가 자기 살 구멍을 안 뚫어놨겠냐. 그래서 이미 저는 지하 벙커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벙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치지만 국가가 소멸됐는데 거기서 혼자 뭐 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그 일가는 살고 북한 주민들은 다 죽겠죠. 핵무기가 지금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김정은한테는 플랜 B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플랜 B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핵무기를 고도화시킨다. 지금 50발 핵무기인데 이제 몇 년 내 수백 발까지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맞는 인프라도 같이 갖춰놓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하에서 측근들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휘할 수 있는 일부 인원까지 해서 지하에서 지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해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 사회가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채널로 이제 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글로 가다가 탐지 포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땅굴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다 생각해서 놓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안타까운 게 아까 시리아 얘기 나왔는데 알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까지 쓰고 인권유린 그렇게 많이 했는데 러시아가 망명 받아줬잖아요. 맞아요. 받아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김정은도 그 똑같이 그 정도의 기대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핵 전쟁 시나리오에서 김정은 지휘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핵무기가 더 많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 지휘부가 과연 제거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땅굴을 이용하든가 그러면은 확인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나리오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주민들만 불쌍한 거죠. 실질적인 위협으로 본다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 화학무기 공격 이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막는 것이냐. 북한이 화학무기든 아니 핵무기든 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30분 내로 쏠 상황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바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선제 타격이 있어서 그 선제 타격 개념을 킬체일 개념으로 만들어놨고 다만 예방 타격하고 비교해서는 예방 타격은 국제사회에서도 용인을 안 하는데 선제 타격은 용인을 합니다. 예방 타격은 북한이 10년 후에 우리나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에 용인 안 하지만 선제 타격은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한국형 삼축체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발이 살아남아서 하늘로 떴다. 그러면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동되는 것이고 거기 요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한두 발이 남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2차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량 응징 보복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몬스터 미사일이라고 하는 현무5 이런 거를 발사를 해서 다시 두 번째 공격을 하지 말아라고 엄포를 주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한국 자강 능력에 기반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가 있고요. 그거 외에 한미동맹의 또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핵전쟁이 나고 1시간이 지났어. 이제 한 2시간 지나고 세계 전도 초토화되고 이제 어선해지고 한국도 지금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고요. 공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공멸하는 것이 이 책의 그 핵전쟁 시나리오의 결말인 거예요. 아니 24분의 이 시나리오 같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핵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되나요? 공론화를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회의라도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편이 긴장을 하겠죠. 물론 NPT 같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북한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핵 개발하면 우리도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 우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쉬쉬쉬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론화는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떤 뜻이냐면 핵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타격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핵을 갖고 있는데 저쪽 때릴 때 멀쩡한 뭐 전원 도시에 때릴 겁니까? 어디 때릴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예요? 핵무기를 할 수 있는 곳에다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역설적인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보면서 사실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다는 게 제가 볼 때 우리가 찾아낸 가장 현명한,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찾아낸 현명한 해결책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정치적인 숙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못 가진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숙의를 통해서 갖고 있지 말도록 하자고 한 결론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 북한은 있어, 우리 어떻게, 이것보다는 이게 결론이었다. 지금까지 최선의 결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금 너무나 좋은 제스처 써주셨는데 서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총의 방아쇠에 우리 손가락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죠. 한미일 협력체가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체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실시간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까지는 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할 것이냐? 연합 작전을 좀 고도화시키는 측면이 필요한데, 그거는 탐지, 추적, 요격까지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공유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한 지역에 배치해서 단계적으로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좀 고도화될 수 있겠다. 그러려면 한국 이지스함에도 SM3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카나다에서 조건부 타당이 이제 나와서 탑재를 하고 있는데, 확장 억제에서 항상 걱정하는 게 미국이 정말 한국을 반기하지 않을까? 걱정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지스함으로 SM3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야시의 미리 요격할 수 있다면 미국도 한국 반기하지 않을 거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SM3를 단지 전술적 작전적 측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 있는 체계에서 최고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심기가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억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하면 좋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